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야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내봤어요. 박찬욱의 영화 아가씨가 예술일까 외설일까? 과연 이 예술과 외술의 차이는 뭘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관통하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국민학교 세대들에게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야한 소설, 야동의 대명사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야했길래. 출판사가 이 소설을 판매하자 이제 기소가 바로 되는데요. 이 소설의 야한 장면 그리고 야한 용어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21세기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히 야하다고 느껴질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려 32년이나 판금 조치되었던 이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작가이길래 이런 야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작가의 이름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쓰는 족족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그 이유가 야하기 때문이었죠. 이 작가는 평생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외설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었기 때문에 1928년에 이 소설을 출판할 당시에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였습니다. 상당한 산업의 발전이 있었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었던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을 보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구시대의 전투가 아니었던 거죠.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전쟁, 바로 그것이 기계화된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산업혁명이, 그리고 그 혁신이 결국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가장 빨리 죽이고 가장 잘 죽이는 전쟁이 되었다는 그 각성, 로렌스가 보지 않을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배경과 이 야한 소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코니와 올리버의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냥감 중에 꿩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끼 꿩이 부화한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따뜻한 이 작은 생명체를 두 손에 고이 모아 코니에게 만져보라고 한번 해보는데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연약하고도 또 너무나 강렬한 이 생명을 접한 코니는 갑자기 박동 같은 눈물을 흘리죠.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소설에서 가장 야한 장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두 남녀의 정사가 벌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로렌스가 생각했던 진정한 성은 자연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이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남자, 바로 그 남자가 올리버 멜로스였던 것이죠. 일반적인 견해는 이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현대 문명에 대한 환멸, 기계화되고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고도화된 산업 사회가 갖는 이 어두움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일깨워준 올리버 멜로스라는 인물을 일종의 신격화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몸을 찾아야 하는 그때가 오지 않았냐라고 작가는 묻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이 야하다고 일컬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용어의 사용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fuck이라는 단어, 컨트라는 단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던 평민들의 언어, 살아있는 신체, 온전한 몸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코니가 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편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대 아직 능욕당하지 않은 고요의 신부여 라고 하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이 시 구절을 읊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낭만주의 시인의 작품을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참 지적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만 바로 이 순간 코니는 그 남편을 보고 감탄하기보다 문제점을 느끼죠.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꽃을 보고 능욕당하지 않는 고요의 신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오히려 죽은 말과 표현들로 그 꽃의 실체, 살아있음을 가리우는 장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이 코니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로렌스가 사용한 충격적인 성의 묘사와 성기의 이름들을 보면 이 작가는 언어와 관념에 갇힌 몸과 섹슈얼리티를 구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평민들 사이에 실제 살아있는 그 언어를 부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 번역에 대한 것도 그대로 직역했나요? 여러분들은 fog을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이탈리아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 학자가 저에게 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한국어판에서는 fog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번역서는 사랑을 나누다라고 하는 예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작품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워드 프로세서에 이 fog이라는 용어를 타이핑하면 스스로 자동 바꿈을 하더라고요. 즉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용어가 더러운 용어다라는 사회적인 함의를 인정하고 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로렌스가 예측한 대로네요. 그렇죠. 예측했고 변화하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로렌스도 즐겁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렌스 이 작가는 스스로 포르노그래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 작가는 포르노그래피에는 오히려 성적 자극과 흥분이 없다. 현대의 성이라는 것은 진짜 객체가 없고 오직 주체만이 있는 자기 고립의 자위에 머문다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너의 형상, 너의 생명, 너의 성이 없고 내가 나의 의지로 관념화시킨 너의 모습만 존재한다는 거죠. 야동에 등장하는 인물이 과연 진짜 사람인가요? 야동에는 내가 그린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상정하고 투영한다는 거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포르노그래피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술은 무엇인가? 바로 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는 다른 너. 그래서 소통하고 또 반목하면서 서로 알아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내가 소유하고 소비할 수 없는 너라는 궁극의 존재가 예술에는 있다는 겁니다. 즉 야동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야동에는 나만 있고 예술에는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1900년에도 1950년에도 2023년에도 야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채털리였을까요? 바로 이 소설이 전해주고 있는 그 주제의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쩌면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수많은 편의와 행복감들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더라. 어쩌면 진정한 생명은 나를 뛰어넘어 너에게로 다가가 그 너와 소통하고 그 관계를 맺을 때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주제의식이 바로 이 야한 소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 소설은 많은 대중들에게 읽히고 또 회자되는 소설이 되었는데요. 영국 성공회 주교로 이름이 나 있던 존 로빈슨이라는 인물은 신성한 결합의 행위를 묘사한 책이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채털리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시민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만은 아니고요. 이 책을 불태우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고도 하죠. 의문을 갖고 이 작품
작품이 가진 문제점을 바라보고자 했던 비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성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로 알고 있는 시몬드 보바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성학자는 남성 중심 시각을 가진 영미권 작가로 로렌스를 손꼽는데요. 로렌스라는 작가는 남성이라는 성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 여성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대표자이다라고 본 셈이죠. 성정치학이라는 저서의 저자인 케이티 밀렛이라는 연구가가 로렌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회자합니다. 실제로 로렌스가 자신의 작품에서도 이 남근적이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 집착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케이티 밀렛은 이 부분을 보고 이 모든 세계의 가치가 남성, 그 중에서도 남성의 성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장을 살펴보면요. 사람의 무게와 기계의 무게를 이 경사로를 거슬러서 옮겨야 했던 거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저녁이 되어서 코니와 멜로즈가 만났는데 이 남자는 아유 그 불알도 없는 그런 치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 라면서 자신은 불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알이 없는 사람이니 아유 나 같은 남자가 그 정도는 그냥 잊고 지나갈래. 이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양 얘기를 하죠.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 서먹한 관계 속에서 좀 뿔이 나 있던 포니가 지금까지의 여성 관계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멜로즈는 내가 10대 때 만났던 여성은 남자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도 주질 않더라. 내가 또 20대 때 만났던 여성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적인 것은 모두 피하더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이런 유형의 여성, 저런 유형의 여성이 있는데 모두 너무나 혐오스럽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현대의 여성이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데 당신은 그 관계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멜로스도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싸움은 첨예한 절정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고는 시간이 흐르고 새벽녘이 밝자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요. 매우 육체적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의아한 사건의 전개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 여성이 복종한 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은 바로 그 남성과 함께 대화하는 여성의 언어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소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냐 혹은 남성 중심의 외설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아야 하겠는데요.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 이 채털리 소송 사건의 핵심은 바로 너도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을 확인해 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의 소설들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도 여전히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너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루어가라는 주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